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여러분, 원래 8시에 예정이었는데 최재성 의원께서 9시에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일찍 합니다. 좋지 뭐 일찍 하고 여러분 일찍 집에 갈 수 있고. 너무 바쁘신 분은 저희가 안 바빠요. 백수인데 뭐 바빠. 아무것도 안 해. 모셔놓고 그렇게 하지 마.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24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 하루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네, 오늘은 총선 이후에 백수 생활을 하고 계신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네,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배구 종군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출 최재성 선생, 불세출의 스타를 줄여서 불출. 불출마의 아이콘. 그래서 불출. 아드님이 더 스타 아닌가? 그래서 팔불출. 불출. 자,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최재성입니다. 네. 자, 사실은 요즘 전국이 전국이어서, EJ 다운로드가 폭발적입니다. 주진우, 이상호, 박범계까지. 이거를 이어줄 사람이 누구 있나 이렇게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어떻게 최성 의원이 이어줄 수 있습니까? 전 의원인데 껴주셔가지고. 전 의원인데, 힘도 없는 전 의원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백수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약속하는 사람에게는 뭐 스케줄이 텅텅 비어 있어도 안 된다. 그다음에 어디서 만날까 이러면 이제 자기가 장소 부르면 그날은 동선이 안 돼서 그래서 반대쪽 장소를 부르고 그전 전통적인 백수 하루에 차 5잔 이상 이런 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의 비선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비선이 많아. 아니에요? 뭐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공식적인 어떤 이 직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 자체가 비선인데. 비선이니까. 자주 만나십니까? 저는 원래 잘 안 만나고요. 네. 안 만나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신 건지 몰라도 저도 이렇게 자주 뵙고 원래 그러지는 않고요. 통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바쁜 일 없는 백수지만 또 바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입니까? 라디오 하신다고. 네. 라디오요? 라디오 아니야. 아니에요? 방송국 차렸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방송국이에요? 라디오도 아니고? 미디어 그룹 회장이라고 남들이 불러주기를 바라는데. 이름하야 민주종편. 민주종편을 만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스타트 되는 겁니까? 다음 달 초부터. 그 준비가 상당 시간 필요했을 텐데.
예. 벌써 다 끝났습니까? 예. 왜 이 종편 방송을 만들어야 했어요? 뭐 이름이 그냥 민주정편이라서 좀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 낮은편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방송은 편파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종일 편파 방송. 종일 편파 방송.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건 TV니까. TV로? 또 다른 영역이고, 또 생방송이 되고, 또 쌍방향이 되고,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기존의 어떤 다른,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 이제 또 하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하고, 독자 서버, 독자 회선으로 하니까, 적어도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또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방송국을 하는 건 좋은데 컨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컨텐츠도 중요하고 출연진도 중요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붐이 있어야 되니까 뭐 어떻게 출연진이나 컨텐츠는 확보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교섭 안 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전략으로. 그래서 개국 언제 하는데요? 12월 달인데요. 빵 때리려고? 그런데 이제 한 분씩 소문 듣고 연락 오더라고요. 섭외는 하지 않고. 식상한 인물들은 아니겠죠? 너무 식상한 인물들은 아니겠죠? 그래도 식상한 것 같은데 대답이 너무 못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신비주의 전략.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방으로 영상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보고요.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또 녹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목표는 24시간 종일 방송일 텐데 스타트는 뭐 그렇게 안 될 테고 그죠? 한 달 정도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시험 방송 매일 저녁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자리가 좀 잡히면 종으로 횡으로 뭐 얼마든지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거 수익도 안 나는 걸 꾸려가고 계실지? 국민을 믿고 가는 거죠. 정신이 역시. 참.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유사 플랫폼들이 지금 하나로 다 모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유튜브가 워낙 거대하게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흡수를 해버렸고 아프리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동력이 약해지고 판도라도 그랬고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뭐 민주종편에서 우리 편 뭐 우리한테 뭐 정책으로 맞는 사람만 온다고 해도 처음에 진입을 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장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거꾸로 지금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지지자들이나 또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안정적으로 또 다가가고 그리고 확장성의 문제는 그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나 정당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성의 문제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확장성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면은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또 분명한 어떤 이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명히 그러니까 타겟층 또 이런 분들이 충분히 소구력이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또 확장성 문제는 그 다음에 봐야 자, 뭐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앱을 만드신다고. 그 앱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인사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뭔가 좀 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 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건 영업 비밀인데. 뭐 어때요? 하긴 뭐 새누리가 알아도 뭐 못할 거예요. 저는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셨던 여기는 인터넷 광장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는 SNS 선거였고 카톡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뒤졌던 그런 선거인데요. 내년 대선은 어플리케이션 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디지털 공간 또 온라인 공간, SNS 공간의 1차 존립 기반, 존립 양태가 개인 내지는 폐쇄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카톡 뭐 전부 그렇죠. 1인 미디어 또 SNS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넓게 열려 있는 게 이 문명의 특징인데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지지자가에게 이 선거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관리되는 이슈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의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수령자가 몇십만 명이 되면 그다음에 2차, 3차 유통 과정은 관리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체크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플리케이션 선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원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말고 저 지난번에. 예. 근데 뭐 당원 명부 잊어버렸다 그러고 뭐 그래서 활용도 못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당원 명부가 있어도 당원들하고 예컨대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당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문자 보내는 게 다지. 문자 보내는 것뿐이 네. 없습니다. 몇 네. 천만 원씩 들여서.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심플하게 설계해서 그것을 장착하게 해서 매일 그 관리되는 이슈를 공감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게 가능한 거지. 당원 명부가 지금 조직국에서만 관리하는데 네. 디지털국에 그것을 준다 하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몇 명 깔게 할 거냐, 자발적으로 몇 명이 깔 거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앱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제 당은 지금 그 앱 그 개발업자 그 공모를 이미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방송에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방송에서 홍보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근황 토크는 거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프로포즈를 앞둔 사랑하는 연인에게 당장 좋은 집, 멋진 자동차를 선물할 순 없겠지만 두 분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평생의 약속을 전하고 다짐하는 가장 의미 있는 프로포즈를 준비해보세요. 1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특별하고 멋지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하실 때 EEJ 청취자라고 말씀해주시면 특별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 하루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만들기. 이 멋진 감동을 마포 세레나데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J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주시 공식 쇼핑몰 영주장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백산 절임 배추를 소개해드리고자 인사드렸습니다. 절임 배추의 3요소인 배추, 소금, 물, 이 모든 걸 최고로 맞춘 절임 배추입니다. 이번 가을에 파종하여 소백산 일교차를 맛으로 품은 명품 배추를 국내산 천일염과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천연 지하 안반수로 절였습니다. 한 해 집안 살림 중 가장 중요한 김장. 김장의 절반은 배추를 절이는 일인데요. 그 절반을 저희 영주장터가 소백산 절임 배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장하시는 날에 맞춰 발송일을 지정해 주시면 전국 택배 발송이 가능합니다. 단, 발송 전일에 바로 세척하고 절이기 때문에 미리 주문 주셔야 원하는 날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및 문의 전화는 010-2547-3187, 010-2547-3187,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장터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고해 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영주장터 매번 이렇게 품목을 바꿔가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농민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뭐 배추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인삼을 하기도 하고. 오늘은 배추. 김장철 아니야. 김장철이죠. 예. 소백산 절임 배추. 그러니까 이게 배추를 파는 게 아니고 절임 배추를 파는 겁니다. 예. 예. 물과 소금으로. 그렇죠. 김치 담그는 게 되게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물, 좋은 배추, 네. 좋은 소금으로 네네. 또 잘 절여놓는 배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관심 있으신 분 010-2547-3187, 2547-3187 혹은 포털에서 영주장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즘에 김장을 많이 안 하시잖아. 그렇죠.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서. 예, 다 사드시고. 최 의원님은 김장하세요? 저희는 매년 했는데요. 작년에 선물 안 하더라고.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올해요, 올해. 올해군요. 예. 선거도 뭐 음력 양력 따로 있는. 그러게. 예. 그래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자,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 전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 말도 안 되게 역공을 한 것 같아. 이제는 뭐 촛불을 들들 맞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늘 하던 대로. 이제 비장하잖아. 이제 느낌이. 비장한 게 아니고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 와중에 말이야.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검찰에게 엄정 수사해라. 별건으로. LCT 문제 가지고. 예. 그리고 LCT 문제 가지고 이렇게 꺼내면서 이게 무슨 물타기다. 국정 전환이다. 뭐 국면 전환 이런 말도 있고 뭐 진노인사가 몇 명이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지금 뭐 이성 상실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를 받겠다 그래도 그건 또 거부하고 가명으로 나상실세라고 그러더라. 그래? 이제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 뭐 이 쿠데타했던 뭐 전두환 또 가담했던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의 이 언어와 대통령의 태도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뭐 막가파, 막가파 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배째라.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쌓아왔던 어떤 그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것은 뭐 이미 무너진 지 오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외피적인 그런 행동이나 태도까지도 지금 스스로 없고 팔소매를 그냥 걷어붙인 그런 목불인견의 상태죠. 지존파 플러스 막가파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번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 기사 일부분을 보면요. 이게 기존의 한국의 병, 그게 아마 김영삼 정부 때를 지칭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뭐 한국이 뭐 그동안 뭐 산업화 거기서 뭐 망가지고 그랬던 것들을 한국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것이 이번에 다 밝혀졌다. 한국병을 고치겠습니다. 못 고쳤어요, 근데. 자, 그런데 방금 최 의원님 막가파라고 했는데 특검이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여야 합의로 뭐 권성동이 땡깡 부리다 그때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막가파 정권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검은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의결하면 되지 뭐. 재의결하면 되지 뭐. 해라 씨. 그리고 대통령 당신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당신께서 분명히 그 국민들하고 담화에서 모든 수사에 협조를 하고 거짓말이 됐어. 그래? 다 거짓말이 된 거야. 지금 우선 검찰 수사도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유영아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조사 못 받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LCT 주사하라 그래. 그리고 이정열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당 잠룡들 막 공격했어. 최경환 튀어나와가지고 또 한 얘기에 이번엔 정홍원 총리까지 나와가지고 마녀사냥이라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청와대랑 다 교감해갖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그러면 어딘가에서 오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대통령 오다 없으면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고. 근데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된 분들이 10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정권을 잡은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한민국에서 쇠락해가고 패퇴해가는 대통령 권력이라 하더라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그 낭만적인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순장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김진태, 이정현 이런 사람들. 앞뒤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 김진태 의원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너 잘못하면 훅 간다 그러다가. 여기서 김희원 영화배우 김희원 씨가 한마디 합니다. 이거 LED 등이야 이 새끼야. 훅 자를 수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추미애 대표가 단판하겠다 해서 뭐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총이 벌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철회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단판한다고 했을 때 최대성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옹호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긴급하게 회담해서 담판하겠다고 공개 제안한 것은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계산으로 산 사람 눈엔 무슨 계산인가 할 것이고 절실한 사람 가슴은 진심을 느낄 겁니다. 담판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다 욕 좀 드셨죠?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야,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먹었어? 우린 가만히 있었다고 욕먹었지. 왜? 아니, 전에 왜 니들이 추미애를 갖다가 데리고 방송을 해가지고 말이야. 니네 추미애를 믿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랬어? 나 월요일 날 청정구역에서 실드 쳐줬어. 뭐 문제 있나? 이렇게. 근데, 저는 실드 쳐준 그 논리는 나는 명확한 거지.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딜을 하겠느냐? 설마. 뭐 거국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말 그대로 담판이다. 내려와라. 대통령 거부하겠지. 그럼 우리는 퇴진운동 가겠다. 명분이 생기는 명분 거죠. 생기잖아. 그래서 전국을 민주당이 끄는 거야.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는 실드 쳐줬는데 최 의원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뭐 마찬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전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도 타협을 하거나 혹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3차 촛불 이전까지 소위 이제 거중내각, 이선후퇴 이제 이런 주장 또 이 퇴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안에서 좀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2차 담화 때 추미애 대표가 이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1, 2, 3가 있거든요. 별도 특검. 그다음에 국정에서 손 떼고 국회 추천 총리 받아라. 이거 안 되면 퇴진 투쟁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번 난리가 나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추미애 대표가 소위 이제 거국내각이나 이선후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간을 이 민심의 지점을 퇴진이라고 읽고 그렇게 스탠스를 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양당이 특검 협상할 때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임명케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결렬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추미애 대표가 걷어찼습니다. 또 책임총리 운운했을 때 또 그때도 그거 말이 안 된다고 걷어차고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최신술 국권 파괴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초점을 이동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정에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했지, 뭐, 이선우 때 외치, 내치 뭐 이런 거 구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정에서 손 떼라는 얘기는 이선후퇴도 포함될 수 있고 퇴진도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라도 총리가 중요하니까 총리는 받아라. 이 고리 하나를 갖고 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뭐 이상한 정치적인 뭐 타협을 하거나 그거는 누가 만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뭐 그 과정상의 뭐 문제 제기도 하는데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국민이 또 하실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가 할 일은 결국은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담판을 해서 당이 균열 없이 퇴진 투쟁으로 이동케 하는 이런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탄핵과 같은 것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하거나 이것을 넘나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고 그걸 통해서 당이 매끄럽게 퇴진 투쟁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국회에서 제1당으로서의 이 전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순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 이왕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포기시키는 것보다 자기 관점이 어떻든 간에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그런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개개인은 뭐 각자 하야도 외치고 탄핵도 외치지만 당 지도부 당원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퇴진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당원이 퇴진은 이제 확정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축구는 90분을 뛰는데 때로는 센터포드가 단독 드리블로 치고 나간다. 그러다 패스해준다. 순간순간 화난 일은 많아도 선수와 간중이 어울려 땀 흘리다 보면 경기에 이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 대표가 대표로서 뭔가를 한계를 정했는데 결국은 이게 우총에서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대표가 모든 일을 하나 결정할 때마다 그럼 우총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이것도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전격적인 혹은 또 단판을 져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 논의 과정에서 갑론들박 하다가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결단의 영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선 이산 중진 모임이라든가 개별적으로도 빨리 만나서 단판을 짓고 그걸 계기로 제1야당의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는 조언을 여러 의원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미애 대표는 선택을 철회하는 걸로 했어요. 철회를 했고 철회를 하니까 정의당도 환영, 또 국민의당도 환영이라고 논평을 냈는데 바로 다음 날 박지원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추미애의 최순실이 있다. 이건 좀 난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거든. 같은 야당으로서. 박지원 의원은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그런가 봐. 그런데 뭐 그래서 뭐 우상호가 아니었지? 누구였지? 김민석 의원이 뭐 지목되기도 하고. 김민석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민석? 뭐 다른 김민석이 있어? 최성 의원은 지목되지 않았어요? 전 뭐 최순실하고 종씨라서 뭐 이제 마음에는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대표께서 매우 지나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 플러스 3당 야3당 대표회담을 또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거 해석이 본인 주도권 내지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밖에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엄중한 시국에 무슨 쇼윙도 아니고 야3당 대표가 박근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차 한 잔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고 있는 얘기 다 하고 이러려면은 그야말로 돌아가면서 단독 면담을 해서 파이팅을 하고 밀어내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판에 이 단독 면담 안 된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박근혜의 최순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도 하더니 오늘은 1+3으로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표가 박근혜 퇴진 얘기하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기구를 만들자 이런 얘기 됐는데 이것도 거부했어요. 박지원 대표가 거부하고 오히려 문 대표를 공격하는 결국은 이게 박지원 대표가 개헌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확증이 없으니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는 사고가 나면 박지원 대표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의 실체는 퇴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봉합이나 이런 것도 이 용인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국민들은 이미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정치적 해석이나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건 어려운데 양자회담 걷어차고 사자회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또 처음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의회주의자다 해서 이 로직이 한 번도 퇴진 쪽으로 가지를 않았거든요. 박지원 그 대표님 워딩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퇴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총리를 또 먼저 받아야 된다고 추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사 그 혼란의 궤를 갖다가 돌파해 오신 분의 끝이 괴물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징그러워요. 그런 표현 막 써가면서 자기 워딩만 앞에 세우려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징그럽습니다. 너무 노예했어. 노역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어쨌든 박 대통령은 스스로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1000명을 벌써 했어요. 또 심하게 청와대에서 심한 워딩도 나왔는데 퇴진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스스로는 안 내려올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박지원 의원이 16일자 기사 보면은 LCT는 내가 문제 제기했던 사안이라서 수사 제시 환영한다고 하더니 또 오늘인가? 그 다음 날은 LCT는 적반하장이다. 뒷문으로 도망칠 것이다. 어제 오늘 말이 바뀐 거죠. 예. 근데 LCT 이영복은 추미애 대표가 전문가라니까. 20년 전에 최초 이영복 한 사람이 추미애 대표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LCT는 조홍천 의원이 맹활약 했고 박지원 의원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청정구역까지 저주의 기운이 내리는 거야? 네. LCT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받아 쓴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빵빵 터지고 있잖아 또. 그러니까 LCT가 2007년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허가받았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란 말이야. 그리고 2008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이 신기가 싹쓸이합니다. 조경태 빼고. 조경태도 불쌍하지. 또 글로 넘어가서 박살나고 있구나. 하여튼 신이가 조경태는 그냥 넣어줘 거기다. 싹쓸이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친박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렇게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다 나왔지만 뭐 H수석 청와대에 있던 H수석이 거기 제일 심각하게 관련돼 있다 나오니까 김이박최 아닌 그분.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은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깨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비박이 탈당하고 그럼 비박이 탈당해서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로 뭉치거나 혹은 국민의당하고의 또 연합 가능성, 정계 개편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지금은 이 두더지 게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촛불 민심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으로 정리해 놓은 이 판에서 정치적인 이합 집산 내지는 그 계산을 하는 순간 저는 이 두더지 올라오면 왜 이렇게 망치로 하는 게임처럼 그렇게 다 민심 앞에 혼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공할 수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물결 앞에 그런 장계산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은 이 박근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어떤 정치 세력이든 그 계산대로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려 지금 민심이 박근혜 씨를 끌어내려야 된다 플러스 지금 새누리당이나 지금 수구 보수 세력들 다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물갈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외려 LCT까지 터진 덕분에 한꺼번에 다 저희망으로 끌어올릴 기회가 오히려 진보개혁 세력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그 계기로서 해석될 수는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정리라는 이름으로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고 하려면 역시 국가 권력을 누가 운영하느냐, 어떤 철학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건 좀 다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꾸 이번에 그냥 한번 싹쓸이 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는 또 곤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저 강고한 새누리당이 이렇게 치고받고 말이에요. 분당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친박이 있으면 비박이 있는 거고 또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상대적인 손실을 본 이 보수 세력 내지는 수구 세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몰아서 상대편의 크기를 크게 말로 만드는 것은 저는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절실하고 더 크게 이 계기를 인식하고 또 그런 이 사명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좀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안 내려온다니까. 100만 촛불을 들어도 안 내려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일단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일단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일단 대통령 대면 조사 해야 된다는 게 78.2%입니다. 대면 조사. 조사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 및 자진 사퇴가 73.9%. 임기는 유지해야 된다가 1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지고 나서 탄핵 및 하야가 42.3%였는데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55.3, 60.4, 73.9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태였는데 일단 하야는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또 탄핵도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탄핵을 하면 새누리나 청와대의 어떤 거기에 작전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돼 뭐 이렇게 쭉 가서 내후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불세출 스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성격도 다른 탄핵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말이에요. 촛불을 들고 대통령 물러나라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서 탄핵 반대를 외쳤죠. 그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다수당이 횡포를 부려서 노무현 대통령을 트집 잡아서 이제 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부결됐지만. 그래서 그때는 정치공학적 탄핵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이게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터진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 얘기로는 기원전 일어날 일이 21세기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범죄 사실이 뚜렷하죠. 그래서 퇴진이라는 문제가 완벽하게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라 걱정도 하고 위기다 뭐다 하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수습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야당 스탠스도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 그러나 국민들이 하야 퇴진으로 완벽하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은 헌재까지 가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총리가 지금 황교안 총리라면 직무대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요. 그 기간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없었던 게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퇴진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기간에도 퇴진 투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트랙은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가면 새누리당도 우리가 어떤 공식은 없지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거대하게 보였던 집권 세력도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에요. 자중질환 일어나고 또 부역했던 사람 얼마나 불안할 겁니까? 또 부역을 눈 감아줬던 사람들 또 불안할 거고 그래서 저쪽이 저는 균열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라는 것을 갖고 과감하게 나가면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불세출의 스타께서 탄핵을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줄 알았더니 역시 불세출의 스타입니다. 저 얼굴 표정 되게 속 시원해 보여. 속 시원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하시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탄핵을 발의를 하면 새누리당 한 29명이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이 동의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거부하는 순간 엄청난 역풍이지. 새누리는 박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헌재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최장 6개월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60여일 만에 오케이 났어요, 이거. 문제 없어. 그래서 더 빨리 하면 50일 만에 할 수 있는 거야. 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엄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빨리 하게 되면 내년 2월입니까 1월입니까 2명이 이제 퇴진하게 되지. 그 문제 때문에 9명에서 7명으로 줄여야 된다는데 지금 당장 하면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설사 간다고 해도 6명이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다른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당 사람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 말 갖고 탄핵한 거고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잘못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이거를 기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야. 특히 최 의원 말처럼 국민들이 다 탄핵하라고 그러는데 하야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를 그냥 기각한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촛불 행진이 이제 헌재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탄핵을 조심하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간 끌면은 대통령이 안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최 의원 말처럼 국민들은 계속해서 자진 하차하라 하는 거 압박하는 거고 국회는 발의해놓고 또 압박하고
투표하고 또 압박하고 헌재가면 또 압박하도록 계속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국민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들을 꽤 많이 하는데 국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국민의 민심을 받아 안아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야는 알아서 내려오란 그러니까 하야란 말 쓰기도 싫은데 사퇴하라는 얘기는 알아서 내려오라는 얘기지만 탄핵은 용어만 보면 끌어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분한테 하야라는 단어를 누가 설명을 좀 해주셨나? 모르지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총리 추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조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총리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추천해 놔야 된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 퇴진론인데 저는 이거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상황이면 황교안 총리 버틸 수가 없죠. 내각은 일단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퇴진 시점이 국회 총리 추천 총리를 임명하는 날이 공식적인 퇴진일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탄핵의 경우에 그 황교안이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하면 또 어떡하냐. 대통령 권력이 탄핵 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직무대행이 이 민심을 거스르고 또 버틴다? 총리도 탄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탄핵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 퇴진론에서 선 총리 추천은 매우 위험한 거라고 보고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해당 사항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 퇴진을 합의했는데 국회에서는 총리 추천하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는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면 걷어찬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하려면 해라. 나 퇴진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스탠스가 그거죠. 그러면은 탄핵 당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직무대행이 낫지. 국회 총리하는 국회 추천하는 총리를 지금 받는다? 그래서 그거는 걷어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 우리 이 작가님이 대통령인 말이야. 배째라. 나 퇴진 안 한다. 탄핵이다 그러는데 황교안 여기서 자르고 국회 추천 총리 받고 탄핵 소추 받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저쪽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증거가 없으니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정도를 가야 된다. 정도는 기준은 민심입니다. 민심. 그 민심 외에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것을 작동하면 안 돼요. 두더지 돼서 또 망치로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이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말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해석은 분명히 해야 된다. 말 안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방송국 하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내 가서 일을 하셔야지. 흡수 통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떨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3자 구도에서는 문 대표가 반기문 총장을 처음으로 제쳤고 다자 구도로 보면은 역시 문 대표가 20%, 반기문이 18.4, 안철수 11.9, 이재명 10.5, 이재명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딱 붙었습니다. 이거 첫 기록이라고 하고 하는데 다른 조사, RN서치 조사에서는 안철수 이재명이 뒤집어졌고 그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게 그 문재인 대표로 가지를 않고 이재명 시장으로 확 가버렸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이 민심에 가장 이제 접근해 있는 또 그걸 잘 읽어내고 그대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그런 판단을 해오고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고 보고요. 저는 반 총장님의 지지율은 애당초 제가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전 출마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었습니다. 반 총장이 출마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정권이 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물 건너갔죠. 그 전 얘기지만 그건 어렵다고 저는 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40% 안팎이 돼야 된다. 그래도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거 반기문 총장도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외교 공무원으로 이렇게 쭉 잔뼈가 굵어 오셨지만 다른 도전이나 위기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이제 과감한 분이 아니라는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고민할 때 나 출마해야겠다고 딱 결단하려면 여야가 출마해달라고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건 그분 개인의 이제 특징이 결단력이나 그 과감성이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또 본인 지지율이 20% 요때 어떨 때는 18%, 19%, 20% 초반 여기 왔다 갔다 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요. 또 국민들이 그걸 아는 거죠. 반기문 총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혹은 친박 진박의 관계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거라고 보고. 그럼 뭐 빨리 하야나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하면 야권이 이긴다는 건 뭐 당연한 수순으로 되겠네요. 이제 민심을 잘 읽어야죠.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빅뱅, 정치적 빅뱅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가 이기냐 야가 이기냐 이 게임이 아니고요. 국민이 이기는 순간 저는 새누리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권의 새로운 재구조화, 정당의 재구조화에 대한 아주 국민적 요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의 어떤 승부의 문제를 저는 넘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정도 해석에 머물러 있다가는 설령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후 정권을 다시 재창출한다든가 그래서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집권 세력으로서의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의 존립이 저는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다. 그래서 대선 유불리의 문제로는 아예 그냥 보지 말고 기준은 민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최성원을 뭐 친문, 문 대표 최측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 뭐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이 이 정도 자원과 또 이 정도 인물군을 갖고 대선을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1등하고 있는 후보고 또 이 많은 이제 이 단련도 된 후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보호하고 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 또 2등, 3등 하고 있는 후보들은 막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걸 좋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죠. 뭐 어떨 때는 뭐 정세균 대표하고 가깝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가깝죠. 그러나 이렇게 뭘 자주 상의하고 뭐 살갑게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원래 또 체질상 안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의견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사석에서 저랑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문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설 때고 그 다른 후보들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입니다. 거의 이제 못 따라올 때였는데 제가 경선 흥행에 대한 걱정을 좀 했더니 최 의원이 그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후보로 맞붙었을 때 전세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좀 재밌는 만약에 경선을 하면 재밌는 싸움이 되는 것도 또 나름의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보들이 우리 당내를 얘기하는 거죠? 네, 당내. 네, 우리 당내 다른 후보들이 약진하면 좋은 거죠. 문제는 정치공학적 인위적으로 1등하고 있는 후보를 그냥 억지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구도를 짠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1등하는 후보가 아예 2, 3등하는 후보가 꿈과 희망도 못 갖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짓누르는 그런 인위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으면요. 그거는 각계 약진하고 또 지지율이 2, 3등 후보가 올라가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무난하게 진다 이러면서 자꾸 구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건 더 큰 불행이죠. 내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나는 문 대표가 이길 거라고 봐요. 이 시장이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결국 문 대표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걱정이 되는 게 요즘 그 특히 트위터에서
지지자들끼리 이제 엄청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샌더스랑 힐러리도 그래가지고 틀어진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끼리.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의미에서 자꾸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겠죠. 지지하고 장점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누가 한 명이 되면 그 한 명을 몰아주는 건데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게 나중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걱정에서 하는데 근데 그런 걱정은 기후로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돌이켜 보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또 그 전에 정동영 후보, 손학규 후보 뭐 이렇게 했었던 경선 이렇게 보면요. 그때는 사실 더 심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논쟁적으로 서로 이렇게 시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법 근거도 있고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곤 하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발전된 논쟁이다. 그래도 논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선거인단 박스 뛰기 해서 갖다 내고 드제비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좀 서로,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이거 자체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쟁하는 그 경선에서는 패배자나 지는 분들은 1등한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패배하고 난 다음에 내기가 어렵거든요.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선 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비민주적인 논리를 피는 분도 정치권에 꽤 있었죠. 그래서 합의하는 게 좋고 전략 공천이 좋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문제는 후보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승복하고 후보가 손들어주고 당선된 대통령 후보로 뽑힌 후보를 위해서 패배한 후보가 손잡고 뛰면 저는 지지자들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선거, 특히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선거에서 진 정당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로라 나팅 아닙니까? 근데 당내 경선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된 사람과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진짜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런데 같은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봉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캠프의 대통령 후보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돼도 그랬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판에 나서지도 잘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헌에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인 당원인 자는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는데 당에서 국정 참여를 집권하면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배한 사람 후보와 그 후보를 도왔던 지지자들도 패배해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게 이제 국무위원회 일부 내지는 전부 추천권이라든가 이걸 총리를 통해서 제청케 하고 이런 오로하나싱 게임을 벗어날 수 있는 걸 당원에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완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후보들이 링 밖을 나갈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100% 승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지자들도 저는 다시 기운 회복해서 또 하나가 된다고. 승복 안 하면은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자고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걸 지지를 안 하면 돼요. 아까 최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더지 게임 비슷해서 지금 이 민심이 대선 때까지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아마 선출된 후보를 좀 안티를 건다든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민심의 망치에 맞지 않을까? 자, 민주정편이 개국을 12월에 한다고 하셨나요? 네. 12월에 하시면 조기 대선이 될지 그냥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대선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민주정편이 후보가 정해지면은 그 후보를 중심으로 방송국이 바뀔 수도 있나요, 혹시? 왜 후보를 유세 때마다 보고 싶기도 하고 TV로 또 컴퓨터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뉴스나 신문으로밖에 못 보는 분들 계시니까 민주정편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또 채널 하나 개설해서
후보를 계속 이 뭐 24시간 밀착을 따라다닌다는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면 뭐 편파 방송이 왜 편파 방송이겠습니까? 우리 당의 후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하고 그래야죠. 더더욱 종편스럽게 해주시죠. 이 후보의 음식 취향부터 해가지고 옷 입는 취향. 나 야구 편파 방송 생각난다. 야구 편파 방송 보면은 뭐 롯데 편파 방송이면은 상대팀 막 욕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되겠네. 지금 뭐 새누리당 후보는 이렇게 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재밌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최성우 의원과 불세출의 스타 최성우 의원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줄넘기 JJR. 동생아, 오빠가 JJR 줄넘기 갖고 있는데 우리 동생 줄넘기 해보지 않을래? 난 아직 어려서 아무 줄넘기나 하면 안 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모르는 말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JJR 줄넘기는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에 준하여 KC 마크를 획득하여 안전하며 5건의 특허를 비롯해 총 11건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순수 국내 기술의 줄넘기. 어때? 이래도 안 해보겠니? 우와, 정말 좋다. JJR 줄넘기라면 나도 할 수 있겠어. 어머니,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JJR 줄넘기를 검색해보세요. JJR 줄넘기는 온라인, 홈플러스, 킴스클럽, 체육사, 문구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간식 주세요. 착하지 우리 최욱이. 자, 최욱이 손 옳지. 간식. 최욱이 앉아. 옳지. 잘한다. 간식. 그래 최욱이 이번엔 2단 점프. 나 이런 주인 새끼. 간식 달라고. 도구바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간식. 주문 즉시 만들어 신선한 수제 애견 간식. 애견 간식 쇼핑몰은 도그바. 첨가물 0%의 건강한 수제 애견 간식을 도구바에서 만나보세요. 애견 간식 쇼핑몰은 역시 도그바. 네, 오늘 광고는 도그바라는 이름이네요. 예, 이 강아지 수제 간식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반려견. 이 이름이 왜 애플바 이렇게 얘기하듯이 도구바는 강아지에 빠져있다 그런 뜻이네요. 일주일에 11,000원어치 간식을 이제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뭐 첨가물 전혀 없고 전 제품에 파슬리가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조하시는 분이 노원구 근처에 사시나 봐요. 예. 노원구는 직접 배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여기 간식이 얼마나 좋느냐. 사장님이 가끔 집에 술 마실 때 이 간식을 직접 드신다고 그 정도로 안심할 수 있다. 네, 옛날에 제 대학교 때 우리 그 아는 같이 자취하는 애가 도베르만을 잠깐 키웠어요. 그래서 걔 때문에 게사료를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술 취하면 먹었거든 게사료를. 맛 더럽게 없어요. 그래? 왜 조폭들 게사료 먹어서 등치 키운다는 얘기잖아. 그 물 빠진 참치 이런 거 그 참치 막 빨아놓은 맛이야. 도구바가 개빠란 뜻이야? 그 빠야? 그렇지, 개빠. 예, 홈페이지는요, 한글로 도그바.kr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dogbar.kr www.없이, 그리고 연락처는 070-8833-5757이고요. 그리고 포털에서는 도그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제 간식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수제에 붙으면 좀 비싸게 좀 느껴지잖아요. 양도 적을 것 같고. 예. 여기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문구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만족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욕은 직접 하세요.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예. 최성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같아요, 최성바? 없어요. 아씨, 이자급 바도 있는데 왜 최성바가 없어? 작년 올해에서 극소수 생긴 거 같아요. 극소수. 네. 그 국소수들이 이번에 욕 먹었을 때 좀 도와주면 안 좋나요? 안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표정 저를 너무 이렇게 흔들림 없는 큰 바위처럼 생각하셔서 알아서 견디겠지 뭐.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일부에서 얘기했던 LCT 문제, 여기 문재인 대표도 연루됐다라고 박사모가 오라는 거잖아. 그래서 박사모 애들이 이게 댓글 작업 들어갔어요. 네. 그럼 뭐 빨리 올려라, 이게 실시간으로. 그래서 LCT 문재인이 실시간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댓글 공작을 또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계속 이런 작업을 하거든. 그래서 문 대표 측에서 이번에는 강력 조치하겠다. 인실조. 네. 형사 고발 시스템을 바로 고소 만들었습니다. 조치를 지금 네. 취하고 있다고. 김경수 의원이
바로 이제 했고 이후에도 인터넷과 SNS상의 근거 없는 흑색 선전, 또 허위사실 유포, 문 대표가 LCD에 연관됐다 이런 거 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또 강력 조치하는 신고센터도 마련됐습니다. 강남구에 여선웅 의원이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셨던. 네. 최 의원하고도 친해요. 여선웅. 친하잖아요. 여기는 나오면 관계를 다 일단 밝혀야 되는. 친구 관계를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SNS상 있으면은 여선웅 의원한테 바로 신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셔가지고요. 아마 SNS,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톡, 뭐 문자 메시지 오게 되면은 그를 이렇게 캡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그럼 된다. 여선웅 의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은재하고 그 강남구청장이 생각이 나네. 그래요. 불현듯. 그 다음 선거 때 다 아웃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번에 저는 워딩이 참 마음에 들었어. 대통령이 저렇게 수사 안 받는다고 이제 태세전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퇴임을 보장할 수 없다. 굉장히 큰 경고 아닌가. 협박성 경고 같은데 이런 워딩이 좀 먹히지 않을까요? 대통령한테? 먹히겠니? 난 안 먹힐 거라고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전방위 압박 방법 중에 하나잖아. 저는 하여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주의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퇴임 후 이러면은 보장 못 받아 이러면 전혀 뭐 박근혜 대통령 현재 태도와 생각하고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일단 퇴임시키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퇴임 후에 드라마 시청권을 다 뺏어나 버리겠다. 그게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퇴임 후에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서 퇴임하고 나면 다시 잡아가두면 되지 뭐. 그렇지. 그래.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면은 바로 자기가 빵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로 특검이나 검찰 수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러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완전히 태세 전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어붙일 기세인 것 같죠. 밀어붙일 기세인 것 같거든요. 역사교과서도 또 밀어붙일 것 같은데 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서명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까 이제? 글쎄, 그건 이제 절차상 최종 서명이 끝나면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이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다시 또 제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국가 간에 서명한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효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이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히 일본의 이제 대잠 정보 능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 교환 가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 한반도 군사적 상황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재협상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틈새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보통 그런 일이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제 놓고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틈새를 잘 찾아야죠. 그러니까 군사보호협정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워낙 다른 것들이 어이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관심도 못 가졌어요. 몇몇 이제 소수 좀 있는 분들이 집회도 하시고 반대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럼 뭐해? 길라임으로 다 묻혀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김관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그건 미친 짓이다 뭐 또 이런 워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계속 가리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상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실책이 있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안보에 대한 이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매우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별적 사안으로 뭐 역사가서 그렇게 되면 또 교육부 장관 퇴진시켜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큰 거를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문제가 전부이자 뭐 저는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도 뭐, 박근혜 정부의 신념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탄신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제사상에 올려드리는 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념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은, 야권이나 시민단체는 뭐 어떻게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투쟁밖에 없는 겁니까? 뭐, 그건. 정치적 해법이라든가. 이 정권을 놓고는 해법이 없죠. 박근혜가 존재하는 한은.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하거나 퇴각하거나 흔들리는 정권일수록 사실은 좌고 우면 안 하고 그런 일들을 그냥 마무리 짓고자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어려워진 정권의 자기 위로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옛날에 이제 퇴각하는 군대들이 막 불살르고 가고 사람 죽이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그것과 일종의 유사한 정치적 심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박근혜 정권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이미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교과서 문제는 사실은 그거는 조금 그래도 불가역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집권했을 때 바로 잘못 기술된 박정희 전두환 뭐 이때 잘못 기술된 역사교과서를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나 이런 거를 했으면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긴 시간을 이 선택제로 하게끔 이렇게 쭉 해오고 자유화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게 검인정제도로 이렇게 선택하게끔 쭉 오랜 시간 해왔고 이게 MB 정부 때 사실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MB도 이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부분적인 문제 제기는 했지만. 근데 완전히 이건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냥 눈감 땡감으로 그냥 국정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도 얼마나 역사교과서가 엉망이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손보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온 거다. 이걸 그냥 뒤엎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국정화는 그래도 불가역적이지는 않다. 다시 되돌릴 수는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국헌이 파괴되고 이 무너진 거는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의 적폐들을 해소하고 사회를 다시 재구조하는 하나의 이 새로운 어떤 혁신의 흐름으로 이것을 승화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 상처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국민적 상처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갖는 감정이 증오와 분노를 넘어서 우울증 비슷하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헤쳐갈 것인가가 저는 훨씬 더 큰 고민이고 숙제라고 봅니다. 다시 정치 이야기로 이렇게 최순실 사태가 일어난 거는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래서 이제 개헌파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라고 겉으로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가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망하겠다. 이러면서 좀 여야 다수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무슨 회의도 하고 이런 건 왜 그런다고 봐야죠? 저는 참 후진적인, 그러니까 후퇴해버린 개헌 논의가 최근에, 금년에 이렇게 벌어진 개헌 논의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어떻든 간에 포장이라도 국민과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헌을 얘기하면서 제3지대를 그냥 아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치적 속내를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했을 때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장이라도 국민과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예 그 포장도 안 하고 개헌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 계산이 돌아가는 개헌 주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전대미문의 이 혼란과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분투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신데 거기서 정치적 계산기를 돌리면 아마 그건 오히려 많이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집안이 거의 뭐 불나고 싸움 나고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 와서 옥수수 팔면 안 되지. 굽고 있어. 연장선상에서 그 11월 초에 그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비박이죠. 그리고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회동을 했어요. 그리고 13일 날 비상시국 전원이 소집을 요구를 해가지고 여러 명의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친박을 제외한.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뭐 거국 중립 내각을 추천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론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안철수 대표는 이제 단계적으로 선 총리 추천, 퇴진 뭐 이렇게 과도내각 이렇게 간 거고요. 또 그거에 동의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총리 추천이 결국은 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거는 저는 근데 그 빠진 게 야권 내부 계산은 뭐 그렇게 해서 총리 추천해야 좀 뭐 그분들이 뭐 좋겠다 상황이 또 개선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걷어 차이거든요, 저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탄핵시켜 이렇게 나오는 분이 추천하는 총리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국회 총리 추천 의뢰를 했는데 근데 3야당 대표들이 그거 안 된다 손 떼야 그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전원회의를 해서 결국은 총리 추천을 얘기하면 거기에는 박근혜가 빠졌고 그다음에 3당 야 3당 대표들이 손 떼기 전에 총리 추천 안 된다는 게 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걸 왜 이걸 하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너무 정직하게 욕망을 드러낸 사람들 같았어요. 네. 저도 저렇게 얘기가 안 되네요. 자, 두 분은 또 질문 또 있으면 하세요. 예. 불세출의 스타를 모시기 어려워요. 오늘 여러 가지 해안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SNS상에서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우려의 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뭐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뭐 광우병 막 그때 촛불이 모여가지고 나와가지고 했는데도 우리는 결국에는 바꾸지 못했다. 내지는 그럼 촛불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더 걱정되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이 공권력이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촛불에 대해서 매우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다.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싸움만 해봐라. 때려잡고 계엄 간다. 그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이런 농담은 설마 될 리는 없겠죠? 하여튼 뭐 측정이 안 되는 정권이라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저는 저렇게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또 반대편에는 근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미 떠났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겉으로 강해도 이 밑에는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미 주지 않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고 또 국회에서 또 할 일들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 한중일 정상회담 이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APEC은 못 나갔잖아요. 볼만하겠다. 왜 저한테 자꾸 측정하기 어려운 정권의 문제를. 불세출 스타니까. APEC도 못 나가는 주제에 한중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 그 일각에서 뭐 이제 내치 외치 분리는 완전히 쑥 들어간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고 이제는 조건 없는 퇴진. 예. 그러면은 그 이번 주 아마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고 다음 주 주말은 이제 총궐기가 또 한 번 예정돼 있죠. 근데 이게 피로감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지겹다 최순실 나거나 또 날씨가 또 추워지면 그 장애에서 투쟁하는 게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권 파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퇴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각각의 경험과 동기들이 묶어져서 이 박근혜 사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대로, 우리 사회에 엉터리 같은 불공정한 거는 또 불공정한 거대로 최소한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9년의 적폐들을 각각의 생활적 처지에서 갖고 박근혜 퇴진으로 온 겁니다. 그 최순실 사건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발화점이 이제 돼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흔들고 엉터리로 만든 최소한 9년 동안의 이런 적폐들이 모여서 이번에 함성으로 터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한 사안 가지고 쇠고기 촛불처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서 분기에서 나왔던 그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있냐. 광장에 나온 촛불 든 국민들이 각각의 처지와 조건과 그 경험적 소산을 갖고 이 정권 안 되는데 하는데 최순실 사건 터져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국민들도 길게 가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충분히 견디고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도 이미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그걸 과거 경험에 이렇게 비춰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요새 조홍천 의원이랑 연락하고 지내세요? 연락은 뭐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일부러는 안 하는데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 부득이한 연락의 과정에서 예. 혹시 뭐 흘릴 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안 돼, 조홍천 의원 큰일 나.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흘리는 거 말고 좀 라고 할 수 있는 거 살짝 좀. 조홍천 의원이 최승호한테 안 흘려요. 아, 그래요? 네, 안 흘립니다. 아깝다. 조홍천 의원은 이 사태가 다 지금 방송 다 거절하고 계시거든. 어떤 방송이든 안 나가는데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1바따로 EJ 나오기로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있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바쁘신 최재성 전 의원이 모셔놓고 기껏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뭔지 알아요? 뭐? 그분하고 요즘 연락하세요? 뭐 흘린 거 있어요? 그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잘하면 돌아갈 수 없겠네요. 최재성 의원은. 저 뭐 애당초 야, 이 잔인한 놈아. 야, 손님을 모셔다 놓고 그런 거 좀. 아니, 확인 사살해도 좋아. 애당초 이제 그 자리를 비울 때는 다시 고개 돌려서 기웃거릴 때가 제일 볼썽사나운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은 아마 뭐 말씀을 그렇게 또 이심전심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심전심이죠. 예. 저는 그냥 떠난 거기 때문에 그 기웃거리는 순간 뭐 정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보궐에 갑니까? 전국에 자꾸 청와대로 가시는군요. 그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알아주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로 정치가 조금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무엇을 목적하고 해가지고 잘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목적을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다 그러면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거나 이래야 될 상황들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 목적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불세출의 스타를 아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 아까 얘기했던 그 좋은 야, 네가 당대표야?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팟캐스트에 떠들지 말고 당에 가서 중요할 때 하시라. 아니, 진짜 다음번에 또 만약에 최 의원님 와달라고 요청하면 안 오실 것 같아. 방금 전에 청와대 얘기 나오니까 정말로 눈빛이 화가 나셨어. 지금 최 의원님 안 올 수가 없어. 내가 요청하면 무조건 오게 돼 있어. 지금 이 얘기 나온 김에. 뭘 잡고 있어? 잡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정치인들이 자기 손익계산 해가지고 그거를 투영시키면은 점점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쭐게요. 지금 정치, 특히 야권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쟤네 무슨 계산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게 하는데, 원래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경험상.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렇죠. 점점 변해가는 추세인 건 맞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정치가 퇴행하지는 않거든요. 한국 정치가. 다만 국민들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는 건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나 의정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19대하고 또 20대는 완전히 달라요. 제 눈에도. 그래서 퇴화된 건 아닌데 국민들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정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까 하자며요. 다 했어 이제. 뭐 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이거 민주정편 만드시기 전에 또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집토. 네. 10만 집토? 1만 집토. 1만 집토. 내가 너무 크게 잡았거든요. 요즘 촛불 집회 때 늘 숫자로 가면 100만만 떠올라가지고. 그 집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원 대토론으로 당에서 흡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진행 과정에 이제 이 촛불이 터지고 그래서 조금 진도가 나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촛불이 터져서 더 진도 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데요. 이제 당이 그것은 가져간 거죠. 그 집토와 앱. 그럼 당하고 다 아직도 뭐 연결고리는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당원이시잖아요, 일단. 특보. 그 대표 특보잖아요. 어벤져스들하고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 많이 당선되신 떨어진 오창석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김빈 이런 분들 어벤져스 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십니까? 뭐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이 요즘에 맹활약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뭐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저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뭐 여러분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대단한 활약을 하시는데 그분들 어떻게 이렇게 해안이라 그래야 되나요? 최성의 해안? 저는 그냥 그 뭐랄까 영입 대상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내? 안내하는 일한 거죠. 후보군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안내하고 선택은 문 대표가 한 겁니까? 뭐 그렇죠. 문 대표님이 하신 거죠. 안내 길잡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니저. 매니저. 네. 무슨 세례자 요한이랑 예수 관계 같아. 아니 본인의 업적을 자꾸 설명을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실수하는 거 있지. 장석이 이래 공천하고 이런 거는. 너 공천 안 한 거는 정말 실수 아니다 그건. 그건 정말 잘한 거지. 잘하신 거지. 여기서 얘기했던 거. 여기서 얘기했어요. 저희도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니요 저희 당에도 후보 공천에는 분명한 기준이 예, 그랬죠. 예, 그 트위터로 돌아다니면서 나의 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최 의원님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 그럴까요?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민주정편만 일단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 뭐 그것도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허드렛 일, 뭐 또 안 보이는 일을 조금 이렇게 찾아서 하는 편이라 보통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준비한다 그러면 뭐 조직, 뭐 그렇죠. 메시지, 일정 기획 뭐 쭉 있잖아요. 홍보 뭐. 근데 저는 놓치고 있는 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뭔지 그걸 이제 고민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SNS라든가 뉴미디어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정편도 하시는 거고 앱도 하시는 거고. 근데 지난 대선부터 총선 쭉 이 노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카톡 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급속도로 퍼지고 거기 사실도 막 그냥 갖다 퍼지고 이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예방 방법이라든가 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 없습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저는 이 디지털 문명은 융합 문명은 막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진실이나 사실이나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판단이나 선택의 재료들을 어떻게 잘 배달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가야지. 야, 이거 안 좋은 거 엉터리 같은 카톡이 도는데 이거 어떻게 때려잡아? 이거는 저는 좀 불가능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수령자들이 몇십만 명이 되면 어플리케이션 1차 수령자들이 되면 그 유통 과정을 2, 3차 유통 과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보수적인 유권자 카톡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 하나 여쭐게요. 지금까지는 뭐 어떤 선거나 다 지역 간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호남과 영남으로 갈라져가지고. 근데 뭐 지난 총선부터 그런 모습은 좀 덜 보이는 것 같고요.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고, 호남에서는 이정현 뭐 여러 명 당선되기도 했고. 근데 확실히 세대 투표는 확실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층은 야권, 또 50대 이상 혹은 6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이제 여권, 보수 세력이라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 같아요? 조금 한번 뒤쳐버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전시 사건으로 조금 바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야당이요. DJ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산술적으로는 집권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유권자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빨갱이 이런 딱지 붙여서 남북 모순을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집권 세력 또 동서간의 대립 이것을 또 활용해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죠. 인구학적 통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대 문제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앞으로 야당의 집권을 절망적으로 해석한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문제에 세대 문제까지 세대 투표 문제까지 겹쳐져서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았는데 그런데 지역 문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야당은 항상 역사의 그 전환점에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정권이나 이 잘못된 정권의 모순들이 축적되고 폭발해서 한국 사회가 한번 크게 터닝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악조건이 있더라도 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민심대로 집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세대 투표 성향이 어떻든 지역 투표 성향이 어떻든 그것을 이미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석인데 아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기 존재 단위가 이 문명에서는 뭐 1인 미디어, 뭐, 그 다음에 폐쇄형 카톡, 밴드, 뭐 이렇잖아요. 동창끼리, 뭐 사이클 회끼리,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주처럼 넓게 열려 있는 건데, 지금 옛날, 예전처럼 크게 관통했던 대결 구도 있잖아요. 호남, 영남. 이런 대결 구도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게 이렇게 짜게지고 있고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그게 또 크게 컨센서스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그런 고전적인 해석에 따른 불리함 이런 것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게 존립 기반이나 이슈 반응의 내용들이 쪼개지는 앞으로 더 잘게 쪼개질 텐데요. 이 속에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도록 제시를 하느냐 이렇게 고민들이 크게 옮겨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두 분 마지막 질문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네. 마지막 할 말 좀 하세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 저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지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룻밤의 꿈이라는 걸 몰아쳐가자.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예, 이상입니다. 자, 세작. 네, 12월 달에 만드시는 우리 민주종편 성공적으로 안착 그리고 접착이 돼가지고 우리 편에게 아주 지겨운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팬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사회 대격동기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 잘 못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민들의 큰 파도가 정치권의 과거의 관습이나 해석법들을 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가면 저는 정권 교체도 되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큰 이 역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요. 저도 뭐 현역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하고 모색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낙타고는 잘 있습니까?
얼굴 본 지 꽤 됐고요. 여기 신천에서 자취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한 번은 깜짝 놀래켜 주려고 집 앞에 갔어요. 네. 아무래도 좀 늦게 일어나잖아요. 네. 음악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왔다. 그랬더니 저 약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발걸음 돌려서 거절당하셨군요. 돌아왔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집에는 없었고. 집에 없었고. 그 시간에 안 일어나는데 이미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애비의 심정이 그런 좀 이상하다. 엔젤 펀딩 속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강릉나무로 안상보 마르티네선 임미선 라만차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질 수 있도록 진보 민주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진보 민주 정부는 모든 국민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권이 진보 민주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재성의 철학과도 맞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명령과도 맞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